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조금 숨이 죽을락 말락하죠. 1,500원, 1,503원, 1,504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한은이 이자율을 올리려 그래서 환율이 좀 잡힐 것 같다. 근데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더불당, 종중이 무서워서 달러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 다 알아요, 외국에선. 우리 언론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경제학자들만 좀 말을 조심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이 지금 금리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예,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은 좀 고생을 좀 하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 왜 20년을 보냐? 2008년 국제금융위기, 그때부터 보니까 20년 보면 됩니다. 한미 이자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MB 정부가 한 치적이 몇 개 있는데요. 이때 이자율 정책을 정말 잘 폈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오니까 그때 이제 양적 팽창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뭐 미국도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노란 선을 보십시오. 우리가 2%대를 쭉 유지를 합니다. 그때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보수적으로 나가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미국에 대비해서 꽤 높은 편을 유지를 합니다. 견실해지죠. 경제가 견실해지죠. 인플레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올리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제 뒤집히냐면 트럼프 때 뒤집힙니다. 한번 보시죠. 예. 첫 번째 승리는 뭐냐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이 제로금리 할 때 우리는 플러스 금리를 했어요. 그래서 견실하게 계속 나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승리는 2018년 미국이 금리를 급 인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지를 않고 미국보다 낮게 깔고 들어갔어요. 마이너스죠, 미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래서 이겼어요. 세 번째 승리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대란이 터지니까 미국이 제로금리로 갔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 그래도 0.8%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견실성을 그나마 유지를 했어요. 그래도 뭐 무시무시하게 돈 벌었죠. 과연 그렇게 풀 필요 있었나? 저는 깨우뚱깨우뚱 하는데. 네 번째 승리는 뭐냐면은 2023년 미국이 수직 상승을 시키거든요. 금리를. 그때 우리가 미국은 그때 막 5%, 뭐 5.5%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우리가 그거를 한꺼번에 다 올라가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예요. 4%, 4.5%까지만 따라가고 그 상태에서 유지를 했다고요. 그러고 이제 패착이 언제냐면 2025년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게 미국으로 막 돈을 끌고 막 이러는 이제 그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2025년 1월부터 그러면 금리를 그때는 좁혀줘야 되거든. 근데 금리를 좁히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금리가 몇 프로가 되는 거냐면 최소한 예를 들어 3.5% 이 정도는 유지를 했었어야 된다고. 원래 있었던 3.3%. 근데 그걸 낮춰버리잖아요. 2024년 말 2025년 이때 낮춘다고요. 3%로. 이게 배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랑 1.3% 정도 갭이 있어요. 이걸 요번에 한 0.3, 0.25%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하면 그러면 뭐 그 달러 빠져나가는 현상이 해결되냐? 예,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이거는 뭘 보면 아냐면 EU를 보면 알아요. EU랑 우리랑 보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황색 그리고 EU가 녹색이거든요. 그런데 EU는 보면은 최근 들어서 2022년 이후로 미국하고 평행으로 달려요. 평행으로 좀 낮게.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차이만 그 정도예요. 그럼 유럽에서도 다 돈 빠져나갔어야지. 유럽은 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유럽은 전체적으로 유로가 2022년 그 교환 환율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1,200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0.88 유로. 통화 가치 유지는 이자율 변화만으로는 어려워요. 이자율을 한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잡히냐? 지금 우리 통화 가치가 꼬라박히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면 이자율 차이만 가지고는 지금 달러 다 도망가는 거 못 잡는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자율 차이만 가지고는. 그러면 이번에 한은에서 하는 조치는 그냥 급하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물론 이자율 차이를 좀 줄이면은 좀 낮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달러가 도망가려는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자율. 이 문제가. 예, 그 압력이 좀 줄어든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압력이 뭐 10기압으로 작용하는 그런 압력솥인데 그런 압력솥은 없어요. 그게 구기압으로 작용할 뿐이지 압력은 여전히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회원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 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맷돌과 쓰나미입니다. 금리 차이는 상수로 작용하는 맷돌이에요. 따라서 금리 차이를 줄이면 확실히 압력은 좀 줄어들어.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거는 쓰나미 같은 거대한 압력이에요. 이거는. 이게 보시면은 2026년 상반기에 경상흑자 대비 108.5%가 돈을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경상흑자가 166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좀 더 빠져나갔어. 자산 소합이. 그런데 경상흑자만 가지고 가면 착시야. 사람들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착시예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수출기업 현지 버퍼링, 이걸 오프쇼어 버퍼링이라 그래요. 현지에서 수출기업이 남겨놓는 돈. 그게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수출기업들이 현지 버퍼링을 남겨놨다고요. 그게 경상수지로는 흑자로 나타나지만 한국 안으로는 달러로 유입이 안 되는 돈이에요. 수출기업 오프쇼어 버퍼링이 약 얼마냐면 440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돈 워낙 많이 수출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에서 그걸 빼야죠. 그러면 실제 거래 바탕에서 유입된 거, 거래 순유입은 얼마냐? 1,1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얼마 빠져나갔어? 1,650억 달러, 1,660억 달러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대비 유출은 108%밖에 안 되지만 108.5%, 실제 거래 순유입 대비 유출 비중은 151%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안 보이고 줄었겠는데? 이 숫자 보고 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 달러 들어온 건 1,100억 달러, 빠져나간 건 1,650억 달러. 그러면 한 550억 달러 줄었겠는데? 예, 줄었습니다. 약 530에서 580억 달러가 줄어드는 것으로 잠정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분기별로 발표되는 한은의 그 금융계정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은 금융계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날 1분기 끝났잖아요. 그럼 그게 7월 중순에 발표돼요. 7월 중순이니까 7월 초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90일 있다 발표되는 거예요. 1분기 끝나고도 한 100일쯤 지나서 발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르죠. 그럼 실시간 하려면은 다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금융거래 남은 잔고 이런 거 가지고서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정이 되는 거죠. 잠정 여기저기 있는 거 가지고 맞춰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잠정이 되는데 거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잠정으로 보면 수출 기업이 현지 버퍼링으로 남기려고 버퍼링 증액분을 봐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쌓여 있는 게 뭐 500억 달러가 쌓였다. 그건 보면 안 되고요. 기존 500억 달러 위에 얼마 더 쌓았냐 이 기간에. 그런 거죠. 그게 한 440억 달러 됩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한 1,520억 달러 되니까 440억 달러 빼면은 국내로 들어온 건 1,100억 달러고. 그런데 자산 스왑, 에셋 스왑이죠. 국내 자산 내던지고 해외 자산 취득하겠다고 달러로 튀어나간 거는 1,650억 달러란 말이에요. 1,650억, 1,660억. 그러니까 한 550억 달러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로 갔냐? 예, 저기 외환 보유액에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550억 달러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시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인데요. 무역 흑자보다 경상 흑자가 일시적으로 또 축소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번에. 요즘에 이런 일이 있을 적 없어요. 지난 한 7, 8년, 10년간. 그전엔 모르겠고. 무역 흑자가 1,660억인데 경상수지 흑자는 1,520억밖에 안 돼. 1,520억, 1,530억. 오히려 경상 흑자가 더 작아. 이유가 뭐냐?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외국인한테 배당이 많아진 거예요. 외국인 주주한테. 배당금 유출이 커졌어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무슨 칩 같은 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 다 지재권 들어가고 그래요. 지재권 비용이 급등했어요. 한국 경제가 세계, 특히 미국과 완전히 커플링 돼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이 이번에 투자를 외국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이전 소득이 발생을 해서 다시 무역 흑자보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질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축소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죠. 달러가 나가기만 하고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두 가지 나가는 거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전 한심하던데 두 가지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하나는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국 자본이 투자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 주식을 샀다가 우리는 한 20% 정도 이익 거둔다면 나가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20% 수익률 거두고 나갔다 이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안 돌아오냐고 다른 자본은. 그건 리밸런싱과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리밸런싱으로 이걸 설명하는 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인간은 노쇠에서 다 죽죠. 인간 하나하나가 늙어서 다 죽기 때문에 인류는 곧 멸종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개체 하나의 동꾸러미들은 들어왔다 나가고 하지만 또 새 동꾸러미가 또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던 애가 나가기만 하고 있고 새 동꾸러미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리밸런싱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리밸런싱으로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황당한 거지. 한두 푼이지 그 어마무시한 규모를 어떻게 리밸런싱으로 설명하냐고요. 1600억 달러를. 그렇잖아요. 자본이 튄 게 1600억 달러인데 자본 유출이 그걸 어떻게 리밸런싱으로 설명하냐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차이가 미국이랑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유럽을 봐라 이거예요. 유럽도 미국과의 이자율 차이가 한국만큼 나는데 유럽에서는 안 빠져나가네. 유럽에서는 왜 환율이 안 올라? 유로는?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어. 주요 원인이 못 된다고요. 이런 그냥 와장창 빠져나가는 일에 관해서는. 지금 이거 세계적으로도 한국 증상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근본 원인은 뭐냐면 가장 뜨거운 핫스팟, 핫티스트 핫스팟이에요. 가장 뜨거운 핫시즌, 뜨거운 계절, 핫티스트 핫시즌이에요. 거기서 개발질한 거예요. 이재명과 그리고 집권 더불당과 종중 세력이. 핫스팟에서 보자고요. 한국은 글로벌 군사지정학 핫스팟에서 가장 뜨거운 데죠. 특히 지금 배경에 이란과 뭐 우크라이나에서 툭탁거리고 있지만 배경에 깔려있는 건 제일도련이란 말이에요. 제일도련에서 제일 핵심 매듭이 어디야? 한반도지. 서해고. 잠재적으로 제일 뜨거운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또 시즌을 보세요. 시즌. 지금이 어떤 상태, 어떤 시기인가. 지금은요, 제가 저보고 말을 하라 그러면 108년 전에서 130년 전 사이, 1896년에서 1918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아주 끝에 몇 년 하고 20세기 초. 이때 미국 국력이 급팽창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세계의 헤게몬이 돼요, 사실상. 그때랑 비견되는 아메리칸 르네상스예요. 아니, 제2차 대전 때 아니야. 아니에요. 제2차 대전은 그 결과물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패권이 딱 들어선 거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19세기 말에 한 4, 5년 남기고 20세기 초에 한 18년. 예. 그 한 22, 3년 사이가 미국 패권이 들어선 시기예요.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된 해고요. 뭐 미국과 겨룰 데가 없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러시아는 확 눈알이 뒤집혀갖고 공산혁명 한다 그래가지고 내전 중이고 독일은 다 그지가 됐고 영국은 기진맥진하고 프랑스 기진맥진하고 미국과 겨룰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미 미국은 1896년에 세계 철강, 그러니까 제조업을 보려면 철강을 보면 되거든요. 철강이 유럽 총량을 앞질러요. 미국의 철강이. 우리가 카네기가 이때라고. 카네기가 이때 돈 번 거예요.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고 록펠러가 이때라고요. 록펠러가 석유에 그 파이프라인을 깔기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혁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휩쓸었지. 그럼 지금 미국은 뭐가 진행되고 있냐? 일단 국내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단 정치 문화서부터. 그 다음에 군사, AI, 금융, 에너지, 테크놀로지 이 5개에 있어서 압도적 지배력을 지금 획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결과로 단극체제, 아메리칸 헤게몬, 패권 체제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0년 전을, 130년 전, 120년 전, 11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시즌이, 지금 시즌이 세계의 브레인과 돈이 미국으로 막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일본은 이 흐름을 읽고 미국과 철통 동맹을 한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연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집권 세력이 반미 친중, 반유대 이스라엘. 제가 배꼽 잡는 게, 아니, 이스라엘더러 무슨 니들이 홀로코스트 하는 거요? 네타냐후 체포해?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뭐 국제 금융시장에 가서 뭐에 끼겠다 그러고 돌았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화 수업하자 그러고. 금융정책, 금융시장 다 그거는 꽉 잡고 있다고요, 그 동네가.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한지도 몰라. 반국방 안보, 아니, 무슨 국군사관학교가 어딨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반기업, 노랑봉투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개기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결과 나겠어요? 도망가죠. 불안해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달러가 이재명 무서워서, 더블당 무서워서, 종중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니케이가 니혼 게이자이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언론이 안전해서 그래. 그냥 일본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배 아프기 전부터 그랬어. 작년 말부터 배 아픈 건 올해 뭐 한 4월 돼서나 배 아픈 거고. 니케이는요 그냥 무슨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굉장히 정확하고 남 못 되는 거 한국 이제 망한다 이런 박수치고 아 좋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는 그런 짓 안 하는데요. 세련되고 우아하고 우회적이에요. 일본에서 제일 신망받는 신문이고 외국도 많이 보죠. 여기서 제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친중 반미, 여긴 반미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미국을 떠나는 거. 친중 이미에 대한 우려가 원화 절하, 그러니까 환율 상승을 일으키는 구조적 이유다. 그러니까 친중 반미를 함으로써 환율을 떠받치고 있던 기반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거. 구조적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미 동맹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일본, 한국, 미국 요 트라이앵글 이것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겠다고 혹은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딴지 걸고 뒷다리 잡으니까 돈 도망가 버리죠. 여기 보세요. 대규모 무역 흑자에도 원화 가치가 맥 못 치는 이유. 한국 정치에 대한 우려를 가진 경계 자본, 얼러트 캐피탈이 빠져나가고 있다. 정확히 보면 거액의 무역 흑자에도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 한국 내부로부터 유출하고 있는 경계 자본. 그러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민주당, 더불당, 종중이 이거 이상하게 가는데 이러다가 쟤들 온전하지 않을 거, 이 경제가 온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경계하는 그 심리. 그다음 여기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K 경제 얘기했잖아요. 쌍속 경제.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반도체나 이런 일부 글로벌 대기업만 퍽 뜨고 나머지는 그냥 꽝꽝 얼어붙는 경제. 이 쌍속 경제 심층해부 하이텍 거대 기업의 천문학적 이익에도 한국의 내수 소비 시장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훨씬 전부터 나온 얘기 이런 얘기들. 우리 이제 하고 있지 이제. 예. 경제라 쓰고 군사지정학, 한미동맹, 안보, 기업활동 자유라고 읽어야 돼요.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이치를 갖다가 깨버리고 한미동맹 깨버리고 안보 깨버리고 기업활동 손 묶으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밖에 나가서 달러 벌어들이고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고 뭐가 벌어들이고 해도요. 들어온 달러 다 튀고 다 나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이재명이 억지로 이렇게 지탱을 해서 그 틈에 외국인 자본이 주식을 팔아먹고 튀는 바람에 달러가 부족해서 환율이 올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많이 그릇된 얘기야. 지금 아까도 보셨잖아. 구조적이라니까 들어오는 돈은 1,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나간 돈이 1,600억 달러예요. 한은이 이제 일하게 되면 그 한은이 좀 하게 이자율 좀 하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뭐 예를 들어서 1,100억 달러인데 나가는 돈은 뭐 1,500억 달러. 그래서 한 100억 달러 줄을 거. 하지만 여전히 달러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대량으로 달러 외환 보유고를 풀지 않으면은 뭐 원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달러 보유고 이렇게 폭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그 원화 가치를 지키겠다고 달러를 풀 수가 없다고. 지금도 이미 풀었어. 반년 만에 500억 달러 풀었어. 이 속도로 계속 풀면 올해 1,000억 달러 푸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에 25% 해먹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딱 보면 어디로 딱 찍히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재명 더불당 종중이 군사지정학적 이치, 한미동맹의 이치, 안보의 이치, 기업활동 자유의 이치 이걸 다 줄줄이 깼기 때문에 도망 나가는 거다. 무서워서. 우리 이재명 무서워. 더불당 무서워. 좀 이상해 사람들. 이러고 도망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민이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이상하다,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가끔 받잖아. 백모도 봤는데 저같이 간땡이 보이는 사람도. 돈 다루는 돈에 관해서 더 예민하죠. 어떤 면에선.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의 분투, 즉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다른 기업들의 분투가 없었더라면요. 거의 IMF 이상의 쪽박 찼어요, 이번에. 환율은 더 폭등했고요. 자산 수합은 더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거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허겁지겁 이자율을 폭등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2.5%쯤 되는 걸 갑자기 5%로 올리고 뭐 이런 그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뭐 줄줄이 이제 뭐 자영업자들 망하고 막 사람들 저기 그 일반 사람들 막 부도나고 그러죠. 경제 총체적 박살나지. 그거 가지고도 환율이 안 잡히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게임이냐면 도망가는 속도가 빠르냐, 벌어서 메꿔다 넣는 속도가 빠르냐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반년에 한 500억 달러 태우면은 그나마 그거를 한 1,500원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반년에 500억 달러 태워갖고 1,500원까지 올라오는 거를 간신히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기업이 분투해서 달러를 벌어 들여오니까. 도망가려는 압력.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도망갈 생각이 있었어. 주가가 오르니까 패고 얼른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합, 한국 탈출을 막으려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빌어먹을 놈의 종중 반미를 우리가 극복할 역량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치가 불안해져야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몰려야 그 다음에 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 위기가 와서 권력이 위험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위험해질 권력이니까 그냥 정치 위기를 자초하십시오. 정치 위기를 자초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 경제가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 역설이에요. 이게 지금 희한한 역설이라니까요. 현대 문명 들어서 한 5가지 종류의 혁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혁명의 종류, 혁명 종류 분류학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때가 21세기고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있고 다 달라져서 지금은 이런 그 정말 유혈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성향의 혁명보다는 오히려 오렌지 혁명, 칼라 혁명, 스마트한 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갔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이건 그런 이건 뭐 그냥 좀 훨씬 더 이제 마일드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혈성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광의의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쓰는 거지 뭐 유혈 무장 봉기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그 소통의 발전을 해서 그게 마일드해졌을 뿐이지 표현 형태가 기본적으로 급작스럽게 어떤 사회 구조와 권력 구조가 바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혁명이에요. 여전히. 제가 보면 이제 5가지 정도거든요. 이게 전번에는 한 2-3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5가지에 점점 늘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는 뭐냐 선도 선진혁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질적 여건도 좋고 정신적 자양분도 풍부해. 영국의 계몽주의가 프랑스 계몽주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저는 프랑스 계몽주의는 글쎄 그거 보고 있으면 글쎄 제가 누구를 괜찮다고 볼까? 볼테르 정도, 볼테르 디드로 뭐 그 정도지. 그 다음에 막 극단적인 주장하는 자들, 특히 뭐 루소 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스미스, 로크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그 균형 잡혀 있다고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영국 명예혁명은. 정신적 자양분 원칙이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물질적 여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그 자양분, 정신적인 그 틀, 이거 뭐 유럽 전체에 좋은 거는 다 계승해 왔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제 좌절 분노혁명이 있죠. 이건 물질적 여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정신이 켜켜이 쌓인 역사 때문에 좌절 분노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 있는 상태예요. 러시아가 그랬거든요. 러시아만큼 자연자원이 활발한 데가 있냐고. 중국이 그렇잖아요. 치산치수만 제대로 하고 제도만 정비하면 굶어 죽을 일이 어딨냐고 중국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민물새우가 뭐 이만씩하게 나오잖아. 난 그거 보고 제일 놀랐어. 베트남 갔을 때. 민물새우가 이만해 어떻게. 천지사방에다 먹을 거 천지 아니야. 그런데 여기 좌절과 분노에 빠져서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좌절과 분노에 뭐 참 비극적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가 있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으면은 눈은 유럽을 보고 있는데 발은 짜르 봉건 체제예요. 거기서 극심한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눈이 떠 있는. 예를 들면요. 러시아의 문학의 아버지 푸시킨.
사실 자살성 결투를 했잖아요. 푸시킨은 자기 그 아내가 거의 창녀예요. 그 당시 러시아 사격에 내놓은 여자야. 그런데 대표급 사격 솜씨가 있는 장교랑 눈이 맞았을 때 하필이면 이때까지는 자기 아내 바람피는 거 내뚱 내버려 두다가 그 사람을 상대로 나를 모욕했다. 결투하자. 그래서 그 사람 총에 맞아 죽었죠. 푸시킨은. 제가 러시아 문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고골인데 도스토옙스키랑. 고골은 문 닫아 걸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고 굴보 죽은 사람 아니에요. 19살 때부터 엄청난 작품을 쓴 사람이 40대쯤에 굶어 죽었을걸? 아깝죠. 도스토옙스키는 뭐 평생 굉장히 개고생하면서 살았고, 톨스토이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 동화 같은 사회사상 떠드는 그런 사회사상가로 확 돌아버렸죠. 작품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러시아는요,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 눈은 유럽을 보고 있는데, 서유럽을 보고 있는데, 발은 이게 그 몽골 때부터 오는 그 쯔아 체제와 아주 그 퇴형적인 봉건 체제에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찢어지지. 그 찢어지는 그 좌절과 분노가 수백 년 쌓여 있었다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자연 조건으로 보면 정말 풍부한 데죠. 거기에 엄청 풍부한 데죠. 근데 거기가 3,500년 동안 절대 폭력, 절대 착취에 한이 맺혀 있는 데 아니에요. 베트남이요? 이 정도까지 좌절할 때가 아닌데, 멍청한 이 프랑스 것들이 제1차 대전 때 베트남의 제일 똑똑한 젊은 층 10만 명을 데려다 공장에서, 군수공장에서 돌렸어요. 프랑스에 데려다. 제일 똑똑한 10만 명이 프랑스 군수공장에서 전부 프랑스의 원단, 과격한 공산주의 사상을 쫙 흡수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 심하잖아요. 그때 인종차별도 심했을 거고, 그 적개심,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거죠.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경험에 의해서 그 좌절과 분노의 게이지가 수직 상승해 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그 인맥들이, 그게 그 인도차이나 공산혁명의 지도부들이 다 그 인맥이에요. 불장난 혁명이 있죠. 1950년대 초에 이란, 지금 우리 6.25 딱 터지니까 이란이 보니까 지금 냉전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몸값 굉장히 높아졌거든. 소련과 국경이 제일 길잖아. 그때는 중앙아시아가 다 소련이니까. 카스피도 소련과의 국경 안에 카스피해도. 카스피해서부터 이란 끝날 때까지가 그리고 소련과의 국경이에요. 우리가 몸값 좀 높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영국 회사나 뭐 이런 석유사한테 이때까지 그러니까 멕시코만 해도요. 석유를 그냥 국유화하는데 끝났어요. 이란은 안 그랬어요. 이때까지 석유 파는 거 그거 다시 다 개원해 그랬다고요. 돈으로. 그러다 쫓겨났지. 그리고 팔레비한테 몰아줬죠. 미국이 권력을. 나중에 79년에 쫓겨난 팔레비. 그런 게 불장난 혁명이지, 일종의. 터키 에르도안, 저 불장난 혁명이지. 멕시코 입만 뻥끗하면 반미적 발언하죠. 불장난 혁명이죠. 브라질 마찬가지고. 스페인 지금 아주 골지르는 좌파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이란 전쟁 터지자마자 미국 비행기, 미국 기지가 베인에 있던 없던, 당신들은 이란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 영공 쓰지 마. 프랑스랑 스페인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그래도 조금 유들이 뒀는데 스페인은 완전히 100%.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죠. 그런 혁명할 군번이 못 되고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거기 아주 무슨 뿌리 깊은 막스레닌주의 무슨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 여건도 나쁘지 않고 정신의 좌절 분노도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장난하는 거예요, 얘들. 퀀텀 점프 혁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88년에 걸친 혁명인데 1904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 담아도 기본적으로 몇 개월씩 묵혀서 먹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길게 봐야지 이걸 무슨 한 시점을 봅니까? 물질적 여건이 극악한 상황에서 정신력과 통찰에 의해 반공혁명이 급발진한 거예요. 반공독립, 반공혁명 급발진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퀀텀 자해혁명이 있어요. 거꾸로. 최상의 물질적 조건. 게다가 이 중에서 프랑스는 최상의 정신적 유산까지 물려받았어. 그 상태에서 뿌리 깊은 좌절 분노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그냥 급발작 일으켜가지고 피바다 자해 소동을 한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 쿠바, 이란이 그래요. 1979년 이란. 이게 다 달라 보면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건 다 20세기나 이런 데 해당하는 거죠. 이제 21세기야. 이제 스마트폰 시대야. 이제 이런 식의 유혈 혁명은 아니야, 이제부터는. 특히 한국 정도 잘 살면. 그러니까 저보고 무슨 유혈 무장봉기 선동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신적 족쇄와 정치적 족쇄가 같이 작동해요. 성공, 물질, 풍요에 취해 있어. 배가 좀 불렀어. 기름도 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여기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엄청 취해 있어. 뭐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안미경중, 안모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저질 딥스 어디다 모여있냐? 국무부 외교관, 국무부 늘공들이 이게 저질 딥스예요. 얘들 중에 목숨 내놓고 이거 할 놈도 없어. 방송 나가서 이거 하고 글 좀 하고 저기 외교관들끼리 만나서 짱그랑 하고 그러면 세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쑥덕거리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질 딥스지. 이왕 물 밑에서 움직이면서 세상을 쥐락펴락 하려고 그러려면 목숨을 내놔야지. 그럼 인정해 주지. 근데 목숨 내놓을 놈들도 하나도 없어 거기. 여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라고 온 사람 보세요. 지가 동성애 하면 했지 어떻게 한국의 크웨 축제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냐고. 사우디 가서 크웨 축제 열어보셔. 골드버그 씨. 겁대가리가 없는 거지. 싸가지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국무부에 디글디글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이기 때 거기 그냥 거의 척추를 문질러 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 좀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한번 다 알아봐야겠다. 미 국무부 이 느물느물한 이 늘공들 이것들 이게 저질 딥스인데 이것들이 힘을 쓰려면요 자기들은 힘 못 써요. 뭐 이거 당길 놈도 없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쓱 위세를 몰아서 이걸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위세 모는 지렛대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VOA고요. 하나는 저거예요. 저기 뭐야 그 유세이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감사 거부했잖아. 우리 선관위랑 똑같아. 우리는 독자적 기구인데 왜 연방정부가 감사하냐. 아니 연방정부 돈 갖다 쓰면서. 그래가지고 직원 한 2명 남았나? 1년에 막 수백억 달러 쓰던 조직을 다 잘라버렸죠. 트럼프 이기 들어서. VOA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이 한 10,000명쯤 되는 외교관 집단이 선후배 찾아가면서 워싱턴에서 컨설팅 회사 차리고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집단이. 그러니까 외교관들의 미팅에서 와인잔 짤랑짤랑 거리고 텔레비 나가서 이거 하고 이빨 털고 글 좀 쓰고 이러면 세상 바뀐다고 착각하는 그런 종류의 인종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뭐에다 배팅한 거예요?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배팅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은 여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유공화, 애국주의, 공화주의 이런 게 막 강해지면 세련되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 마찰, 중국 마찰. 그리고 미국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도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그래서 대한 정책이 이 국무부 늘공 저질 딥스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 성향으로 계속 작동을 해요. 그게 뭐 한국 건국 때부터 그렇지. 우남이 승만이 평생 싸운 게 공산주의자랑 싸운 게 힘든 게 아니라 국무부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셸 그 스틸 대사의 부임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양반은 내가 보기엔 미 대사관 안에 국무부의 의견, 국무부 그 늘공들의 의견, 국무부 늘공들의 정보 보고는 한 30%밖에 비중을 안 두고 70%는 주한 미군 사령부 쪽에서 나오는 정보에 비중을 둘 거예요. 그 사람은. 국무부 늘공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다고. 아니 어느 정도 안 맞냐면 그 사람 미 의회 출신이잖아. 미 의회 그 반중 저기 중국에 대한 그 소위원회 출신 아니에요. 얼마 전에 뭐 미셸 스틸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누구 불러다가 그때 청문회 하면서 그랬더라. 루비오랑 얘기했던가 누구랑 얘기할 때 루비오랑 얘기할 때 그랬구나. 한국이 지금 친중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루비오한테 그러니까 루비오가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뭐 어떨 땐 친중 좌파 들어오고 어떨 땐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러겠냐 우린 그냥 계속해서 우리 국익을 추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루비오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기 전직 대사라는 필립 골드버그하고 그 여자 대사 했던 사람 있잖아. 스티븐슨인가 심은경인가 뭐 심은한가 둘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친중 좌파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처자빠졌더라고. 저자들이 저런 자들이에요. 아주 저질 딥스라니까.
조셉 윤 끌어다 놓고서 한번 물어봐야 돼. 요새 더 펼쳐지는 거 보고 요새 조셉 윤 그때 이재명 막 집권 들어올라 그럴 때 탄핵 막 진행될 때 그때 나와가지고 열만만하게 우리는 한국에 무슨 정부가 들어오든 다 잘 지내요 그랬잖아. 조셉 윤 대리돼서 윤 대리돼서 끌어다 내놓고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고 묻고 싶지. 자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운동권 세대의 폭력에 짓밟히죠 우리는 또. 그게 이제 이런 상태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는 한쪽에서는 정신적 혁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 명예혁명 때 영국의 그 계몽주의 사상의 그 최첨단 수준에 우리 지금 이쪽 진영의 지식인들이 못 도달해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미국 독립혁명 때 그걸 이끌었던 그 사상적 깊이에 우리의 이쪽 진영이 못 도달해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혁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정치혁명을 해야 돼요. 그걸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혁명과 정치혁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이 뭐냐. 트럼프가 좀 그런 모델이지 사실은. 트럼프가 그런 모델인데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도 근데 사실은 뭐 정치혁명에 오히려 가깝죠. 정신혁명보다는. 그 사람 무슨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새로운 유형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진행돼야 될 일이. 근데 그게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저기는 종중을 충분히 극복할 것 같아. 그러면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벌어들이면 환율은 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